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부에서 우리가 이 노인요양원 개원에서부터 입소, 서비스 제공, 폐업까지의 전 과정 이해하기를 지금 일부를 보셨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시군구 설치 신고와 지정,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살펴봤죠. 자, 이 이후부터는 시군구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 지정을 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노인요양원을 설치하고 창업한 이후부터는 다 하셔야 될 일이니까 주의 깊게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요 하나하나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라서 뭐 설명을 깊게 할 수는 없고, 깊게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이후에 따로 별도로 안내문을 해서 교육을 해드릴 사안이고, 하나하나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노인요양원 개원에서부터 입소, 서비스 제공, 폐업까지의 전과정 이야기 2부. 2부에서는 다룰 내용은 세팅에 대한 것이 키워드입니다. 세팅. 노인요양원으로서의 설치 신고를 받고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기초적으로 우리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르신을 모집하기 위한 그 세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서론을 접고 본격적인 2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느 부분부터 볼 거냐면 이 자기서약서에 대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서약서가 실제로는 이 어떤 시군구에다 이걸 제출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여기다가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 왜 자기서약서를 집어넣어 놨을까?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스스로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남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서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물론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기도 했지만은 더불어서 저희 친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했고, 또 추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할머니가 계시고 나서 또 이 요양원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계속 이 시설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직업을 유지해 가는 부분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시설에 어르신들이 계신 상황들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업무적으로만 다가갈 내용은 아니겠더라고요. 뭔가 마인드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글쎄요, 다짐? 예. 또는 우리 이제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소명, 사명, 그런 거죠. 사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종교적인 사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건데, 종교를 떠나서도 그렇고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서약 정도는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기서약서를. 어떤 내용이냐,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부분이 이제 자기서약서입니다. 저는 이 시군구에서 설치 신고를 받을 때 이 자기서약서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서약서 양식을 뭔가 법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 자기서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도 일종의 형식이지만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설치 신고를 내드리고 지정을 받는 그 순간에 굉장히 뜨거워지고 벅차지거든요. 그 순간에 자기서약까지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계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다가 넣고 제가 조금 비중 있게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신고와 지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무가 들어가죠. 먼저는 직인부터 파오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시키는 건 아닌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직인부터 파오시고 직인 멋지게 하나 만들어 오세요. 거기에 이제 시설 이름이랑 해서 만들어 오시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좀 좋은 직인으로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몇만 원 좀 든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직인 갖고 오면은 뭐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미지로 쓰니까 또 직인 한 번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시설에서 계속 직인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설치 신고 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수령하셨으면 오실 때 직인부터 파오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또 설치 신고 필증이랑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메일로 주더라고요. 메일로 받으니까 좀 가벼워져. 뭔가 그거 직인 받을 때 저는, 직인이래, 저 필증 받을 때, 필증이랑 지정서 받을 때 그 노인복지과 직원분들이랑 같이 서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메일로 보내버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고마웠기도 한데 그냥 메일로 주니까 또 간편한 것도 있긴 했는데 그랬어요. 여튼 오실 때 직인 파오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뭐 요즘 인터넷 보면은 이 노인요양원에 대한 컨설팅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 뭐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뭐 앞자리는 뭐 종류 뭐에 해당하고, 중간자리는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나타내고, 뒷자리는 뭘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정확한 내용들이 아니죠. 뭐 물론 그 번호가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가 뭘 나타내는지는 물론 정해져 있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 고유번호증을 82번으로 받느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면은 82번이라는 가운데 번호 82번을 주게 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과정도 모르시잖아요. 그 과정을, 그런 내용들 이제 봤거든요. 보고 얘기도 듣고 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 받을 때 뭐 요양원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는 뭐 국가에서 이거를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갖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죠. 그런데 실제 이 82번을 받는, 고유번호증 82번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뭐 재산을 뭐 몰수당한다, 압수당한다, 뭐 그런 허무한 얘기들 다 없겠죠. 또 개인이 영위하는 그 비영리 단체로서의 사업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체로서의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요즘에는 그 쟁점이죠. 뭐 쟁점이라고 표현하면 쟁점이고, 아니면 뭐 그냥 가볍게 보면 가볍게 볼 수 있는 거고, 둘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노인요양원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설을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운영을 시작을 해서 자, 1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6개월을 운영했더니 2억이 됐어요. 그럼 1억 남았네요. 1억 남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은 비영리 사업이다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든 저렇게 운영하든 비영리 사업이에요.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죠. 이 고유번호증은 받는데 법인으로 보는 형식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형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법인이라 함은 단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가상의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인격체를 대표자로 두는 게 이제 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을 창업하는 사람이 나는 개인인데 왜 법인이에요? 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개인인데 왜 단체인가요?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해놨어요. 규정을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법인이 아니라 단체가 맞습니다. 단체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겠죠. 대표자가 물론 이제 종사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단체로서 운영이 되는 형식이다. 그럼 보세요. 시설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다 있죠. 일종의 단체거든요. 그 다음 운영위원회, 또 보호자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인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단체로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 단체에서 운영해서 남는 금액을 대표자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빼갈 수 있게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월에 한 번씩 어떤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 중에 요즘에 이제 복지부에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두고 한 달에 한 번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난 그 잉여금을 대표자한테 쏴주는 형식이 돼 있죠. 조건은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는 조건으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상시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시설의 통장에서 운영비를 갖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왠지 이해되셨죠?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를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게 단체인데 이 아무리 설립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에 있는 재원을 막 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돈은 다 된 거는 이 개인이 다 됐는데. 굉장히 웃긴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내용이 처음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 했을 때 그럼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단체가 운영을 해서 한다? 그럼 개인의 재산은?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잘 보세요. 개인이 투자해서 단체를 설립했고, 그래서 단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된 사업체가 맞는 형식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면세사업자로 가는 것이 이게 맞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면세사업자로 갔었어야 되는데 면세사업자로 안 가버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물론 지금
이거를 면세사업자로 내려고 하면은 나옵니다. 면세사업자로도 줘요. 근데 면세사업자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비영리 사업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49인 시설을 운영해요. 49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르신 100분이 계실 수 있어요? 10,000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못 계셔요. 어르신이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루에 그렇게 해가지고 1000명이 이용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근데 20평짜리 30평짜리 식당은 그 안에 하루에 100명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200명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으로 보는데, 이 시설은 49인 시설이라면 49명만 딱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극대의 영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비급여 개발을 못합니다. 비급여 개발을 못해요. 그냥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해져 있는 단순한 비급여 내용만 딱 준용을 해서 실비만 받게끔 돼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해 드리고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냥 정해진 대로만, 자, 식재료비면 식재료비만 그냥 적정하게 정해서 받기만 하면 돼요. 상급 침실 이용료 1인실에서 얼마면 받기만 하면 돼요. 또 임용비 얼마 책정해서 받으면 돼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뭘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못 만들어요. 좋은 프로그램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더 할 수 있는 내용을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 다 수가에 들어있어요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죠. 그게 다 그냥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냥 뭐 6만원 안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있대요. 세상에 6만원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다 집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뭐 모든 서비스의 내용들, 모든 서비스의 내용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6만원 안에서 다 해결해라 라가 돼버렸으니까 누가 합니까? 안 하죠. 6만원어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6만원어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게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면세사업자 정도는 하게 해줘서 오히려 면세사업자로 가게 해서 서비스를 자꾸 개발하게 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서비스대로 뭔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비급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아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걸 다 하려는 입장인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면 뭐 요양 뭐 무슨 서비스 개발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뭐 수가 단순하잖아요. 1등급 얼마, 2등급 얼마, 3에서 5등급 얼마인데 뭐 더 이상의 내용 있습니까? 여기에 뭐 어르신들께 우리가 목욕 서비스에 있어서 뭔가 더 특별한 내용들을 담아서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냥 따뜻한 물에 목욕 한번 시켜드리나, 정말 좋은 온천 그런 뭐 환경을 해놔가지고 거기에서 뭐 영양 어떤 거를 넣어서 뭐 해가지고 일주일에 목욕도 4번 시켜드려도 6만 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이 여기에 있다. 지금 82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이 어쨌든 비영리 사업이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인데 그 비영리 사업을 비영리 법인이라는 형식을 둔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개인이 운영하는 형식의 단체냐, 아니면 단체 형식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냐,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82번이냐 뭐 8 몇 번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확하게 오히려 형식을 좀 더 비영리적인 부분으로 맞춰준다고 하면은 82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형식상 맞다라는 것이지 82번으로 하나 몇 번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식을 조금 더 갖춰줘서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82번의 형태가 좋겠다라는 것이고, 완전한 비영리를 갖추는 게 82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시설에 대한 회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을 둬서 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회계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아서 회계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다, 그냥 순수한 비영리 단체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다만 온전한 형식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82번 정도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한 내용이고, 어차피 이 시설은 단체가 운영하는 형태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형식으로 회계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유번호증의 형식 자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는 고유번호증 발급해 오시는 내 세무서 가셔서 발급해 오실 때 82번으로 받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 준비해 가야 되는 서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안내문으로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혹시 잊어버려서 또 못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요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유번호증까지 이제 발급받아 오셨어요, 세무서에서. 그러면은 이제 개원하셔야 되겠죠. 개원하고 개업식 하셔야죠. 개업식 논의를 많이 하는데 개업식을 그 고유번호증까지도 이제 다 발급받고 와서 바로 개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르신이 좀 이제 입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르신들과 같이 해서 개업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업식을 할 때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 개업식 할 때 초빙해야 될 분들 리스트를 좀 많이 잘 작성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시설에 이제 입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하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글쎄요, 이제 이 개업식 자체가 이게 노인복지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설을 이제 이용하실 대상자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을 많이 초빙하면 좋겠고,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유의미한 개업식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초빙을 해서 개원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는 복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뭔가 유의미한 내용을 해서 개업식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업무 개시되면 자, 서류부터 세팅을 해야 되겠죠. 각 종사자별로 간호조무사 선생님 작성할 서류,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작성할 서류, 사회복지사 선생님 할 거,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 할 거, 또 조리원 선생님 할 거, 그런 서류들을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제 저한테 그 안내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프로그램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왜냐면 글쎄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판과 수기는 이 감정적인, 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휴대폰으로 탁탁탁 치는 부분하고
손으로 쓰는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나타낼 때에는 편지를 수기로 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설 자체의 속성이 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내용을 저는 좀 더 오히려 선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관리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프로그램 계속 바꿔줘야 되고 리뉴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그걸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설에서의 그 운영 관리자가 컴퓨팅 능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이제 큰 시설 아니더라도 작은 시설의 시설장님들 컴퓨팅 능력은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우리가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추가를 해가지고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도 해야 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바로바로 넣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페이퍼로 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컴퓨터로 입력해도 페이퍼 뽑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싫다 하면은 그냥 이 헤어밴드 같은 데다가 카메라 하나 장착해가지고 요양보호 선생님들 다 쓰게 하고 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굳이 뭐 안 쓰고 그냥 거기서 서비스 바로바로 그냥 입력이 되는 형태로 가는 좋은 시대가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페이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페이퍼로 해서 내가 페이퍼들 직접 만들어 보고 서류도 보고 해야 이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뭐 그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받고 또 거기다 이미지 넣고 뭐 하고 그런 것까지 가려면 솔직히 이해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이해력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서류라는 것은 계속 간소화 시켜서 가야 되는데 간소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뭔가를 더 보이기 위해서 더 넣고 가는 부분이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양하지 말아야 할 지양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서류 세팅을 하는 단계가 이어지겠다. 자, 거기까지 되고 있으면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 입소자 모집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홍보 방법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요즘 대세는 어쨌든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블로그 홍보라고 하면은 요양원 운영해 보지도 않는 또 요양원에서 일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블로그 관리해 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그냥 시설에 대한 내용 뭐 사진이나 넣고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 막판에 가서는 큰 시너지 안 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솔직한 부분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물론 목적 즉 입소자 모집에 대한 목적만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냥 목적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 이 모집 홍보하는 부분이 뭐 단순하게 뭐 보여져 가지고 그냥 뭐 시설 내용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걸로 간다고 하면은 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입소자 모집 홍보 그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 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들어가면서 그 게시글 그 컨텐츠를 읽는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시설이 또 발전해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블로그라는 거는 뭐 개설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요즘에 종사자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 블로그를 예쁘게 꾸며놓는 디자인 정도는 업체에다 맡기고 그 안에다가 컨텐츠 넣고 하는 부분들은 시설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요즘에는 영상도 많이 제작하잖아요. 이 영국 요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체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입체적으로도 보여주는 홍보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또 동영상 자체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나의 노년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영상 제작도 이 해외 요양시설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그 홍보 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느낌 안 나고 다 가짜 느낌만 나요. 실제 요양원 가면 막 탁 누워있고 막 그런데 뭐 좀 정말 요양원 안 갈 것 같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요양원 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좀 현실감도 떨어지고 한데 영국 요양원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홍보적인 부분에 감성적인 걸 잘 넣는 것 같아요. 영국이 일단은 그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국민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좋은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대상자분들, 앞으로 발생할 대상자분들의 특성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가, 또 그분들의 보호자가 되는 자녀분들은 요양원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캐치를 하셔서 동영상을 만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제작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벌써 30분이 됐어. 입소자 발생 전에 이제 홍보를 하니까 당연히 입소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발생 전에 미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이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고 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입소자 어르신이 들어온 다음에, 입소된 다음에 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환수입니다. 그거는 환수는 아니고 이제 감산이죠. 실제로는 감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입소하기 전에 빨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 화재보험은 적립형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반드시 소멸형으로 가입을 하시라. 대략 뭐 1년에 뭐 몇만원 수준이에요. 엄청 비싸봤자 10만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도 가입을 하셔라. 은행에 가시면은 퇴직적립금 가입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퇴직적립금도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종사자 1인당 2만원인가 그렇거든요. 2만원인데 시설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치면 이제 그 상해보험 말 그대로 그 다친 부분에 대한 의료비가 이제 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2만 원인데 만 원은 복지부에서 지원해드리고 만 원만 시설에서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인데 요 내용 따로 정리해서 안내문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들어올 거를 대비를 해서 일일 스케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몇 시에 기상하시고 몇 시에 주무시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도 계약을 해놔야 되겠다. 의료 폐기물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원장님 맨날 저보고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그거 안 됩니다. 아니, 시설에서 의료 폐기물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나오는데 의료 폐기물 수거 비용 줘가면서 이 의료 폐기물 해야 되는 거냐라는 볼멘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한 주먹도 의료 폐기물이고, 어쨌든 의료 폐기물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올바로 시스템에다가 이 의료 폐기물 발생 현황을 항상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올바로의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노인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현황을 계속 입력해 줘야 되는 인건비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어쨌든 한 주먹이라도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 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 폐기물 계약을 빨리 요 단계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또 30분이 됐습니다. 자, 2부도 여기서 잠깐 마치고 여러분 또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 다시 3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또 오시죠.